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 책의 제목 통찰지능을 맥락지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혹시 우리 우구님들은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IQ 지능지수 검사를 받아보고 평범한 제 지능에 정말 많은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때 IQ보다 EQ, 감성지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에게도 뭔가 희망이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능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통찰력입니다. 짜잔! 오늘 책은요, 바로 이 통찰력의 본질을 알려주고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최연호 교수의 통찰지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재천 교수님의 추천 도서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작가 최연호 교수부터 좀 소개를 해보자면요. 현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에서 소아 소화기 영양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소아청소년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연구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특히 그의 빈혈 관련 연구 결과가 미국 소아 소화기 영양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해요. 그런 저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근본적 비결이 통찰지능이란 것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찰지능이란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도 겨우겨우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배우고 그 하나를 통해서 10가지를 알 수 있는 재주를 부리곤 합니다. 책의 핵심 내용을 보기 전에 함께 책의 구성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통찰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IQ, EQ와 통찰지능이 어떻게 다르고 통찰지능이 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능력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3장,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에 취약한 이유, 4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파트들에서는 우리 인간이 통찰력을 기르는 게 왜 쉽지 않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지적 편향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통찰력을 기르려면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6장 본질에 다가가기, 7장 명분과 실리, 8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10가지 방법, 9장 통찰은 직관으로 나타난다. 이 후반부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통찰력의 특징을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걸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파트입니다.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읽었었던 부분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통찰력의 본질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사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야구에서 매우 유명했던 두 선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데릭 지터와 아지 스미스라는 선수 둘입니다. 저는 야구에 대해선 잘 몰라서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둘 다 유격수로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레전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 둘을 데리고서 누가 더 뛰어난 유격수인지, 누가 더 뛰어난 수비수인지 따져본 거예요. 보통 스포츠에서 어떤 선수를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양한 통계값들이죠. 수비 성공을 몇 번이나 했는지, 타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수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이빙 캐치 부분이 수비의 묘미라고 합니다. 막 달려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이빙을 하듯이 누우면서 캐치를 하는 거죠. 가장 역동적이고 아슬아슬하게 잡아내기 때문에 많은 관중들이 호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데릭 지터라는 선수가 이런 다이빙 캐치를 더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더라고요. 통계값 밑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터가 탁월한 유격수이기는 했지만 점프를 하는 동작이 느린 탓에 이 시간을 보충하고자 다이빙 캐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터가 다이빙해야 했던 타구들은 아지 스미스라면 정상적인 빠른 수비로 잡았을 수도 있었던 공이다. 하지만 지터는 멋진 수비라며 찬사를 받았고 스미스는 별 어려움 없이 공을 잡음으로써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책에서는 이걸 그림으로도 표현해주고 있었어요. 데릭 지터보다 아지 스미스의 수비 범위가 훨씬 넓죠. 근데 이렇게 이 넓은 범위가 관중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건 얼마나 자주 다이빙 캐치를 많이 하는지 요 정도만 보이지 미세한 스피드 차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걸 보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데릭 지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과 아지 스미스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됐습니다. 이 두 인물이 같은 시기에 경기를 한 건 아니지만 만약 스카우터가 이 둘을 데리고 누구를 스카우트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와 눈에 보이는 멋진 다이빙 캐치만 본다면 당연히 데릭 지터를 고를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줄 아는 사람, 즉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단순히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지 스미스를 더 높게 평가할 겁니다. 학교에서 팀플을 하거나 회사 일을 하게 되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꼭 그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한 것 마냥 생색을 잘 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할 일 이상의 것을 묵묵히 해내면서 크게 생색을 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론 앞에서 생색을 막 내는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조용히 일만 할 게 아니라 자기 PR 능력을 장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속내를 볼 줄 몰라서 생기는 일이겠죠. 요란하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속한 환경에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달라지겠죠. 묵묵하게 자기 일 이상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안에서는 자기 PR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실무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자기 성장의 중요한 해법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를 보면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통찰력 있는 사람이 왜 희귀한 걸까요? 저자는 책에서 강조합니다. 통찰력이 발화하는 것을 막는 게 있다고요. 바로 시야사고, 지식사고, 만족사고입니다. 시야사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생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지식사고는요, 자신이 가진 지식에만 의존해서 생각하는 걸 말하고요. 만족사고는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서 만족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패턴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인지적 편향 현상들을 만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남들도 똑같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지식의 저주라든가, 이런 편향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만 의존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통찰력을 기르기 힘든 거예요. 하나를 보고 열을 알려면 그 하나가 주위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나만 보고 그냥 그 하나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오류가 없는지 의심해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마음이 불편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태도야말로 바로 통찰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또 한 가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꿀팁을 알려줍니다.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선 맥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책에 나온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시멜로우 실험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60년대에 진행한 매우 유명한 실험이죠.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시멜로를 참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던 애들과 끝까지 15분을 참아서 두 번째 마시멜로까지 얻었던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을 연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15분간 참았던 자제력을 보여주었던 애들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실험 결과예요. 이 연구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제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애 자제력을 키우려고 정말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많이들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시멜로 실험에 후속탄이 존재합니다. 실험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해봤어요. 이번엔 아이들한테 크레용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그려도 되지만 만약 안 그리고 기다리면 나중에 더 좋은 크레용 세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놓고 두 그룹을 나눈 다음에 한쪽 그룹에는 크레용을 약속대로 줬고요, 한쪽 그룹에는 참고 기다렸는데도 크레용 세트를 주지 않았어요. 미안한데 새로운 게 없다고, 그냥 처음에 줬던 걸로 그냥 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고 나서 이 고전적인 원래의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다시 이제 마시멜로를 주면서 너 이거 15분 참으면 나중에 마시멜로 한 개 더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하면 이제 두 그룹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는 연구 결과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추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레용 약속을 잘 지켜줬던 실외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은요, 평균적으로 12분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비실외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은요, 평균 3분을 참았다고 해요. 사실 당연한 거죠. 앞에서 약속을 한번 지키지 않았는데 누가 그걸 믿고 내가 15분 참아도 마시멜로 줄지도 안 줄지도 확실치 않은데 한번 안 지켰으니까 나중에도 안 지킬 거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그 아이가 자제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제력을 필요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한 바가 정말 크죠. 이전의 실험에서는 단순히 자제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만 보고 자제력이 크면 더 크게 성공한다 라는 아주 이 1차원적인 단순한 결과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자제력의 유무도 참 중요하겠지만 자제력이 있든 없든 그 자제력을 쓸만한 환경에 처하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즉, 내가 처한 환경이 신뢰할 만한 환경인가 하는 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A의 합당한 결과가 오는 환경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당연히 자제력을 더 많이 발휘하도록 훈련이 될 겁니다. 그쵸? 반대로 A를 했는데 A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오지 않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자꾸 찾아오게 되면 점점 주위 환경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자제력을 아예 발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력을 훈련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될 거예요. 제가 독서에 정말 폭발적인 관심이 생기고 더 열심히 독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전의 비신뢰 환경에서 신뢰 환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비신뢰 환경이 제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환경이 아니고요, 제가 저 자신을 비신뢰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저 자신의 뇌를 믿지 않았거든요. 독서를 해도 변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뇌과학 입문서를 보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뇌과학을 알고 나니까요, 독서를 하면 어른의 뇌도 얼마든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뇌세포도 생겨날 수 있고 새롭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저의 뇌를 믿고 이 독서의 가치를 믿게 되니까요, 더 많은 자제력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자제력이 있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더 열심히 독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책에서 이 두 번째 마시멜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빠져 있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일상의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맥락들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자는 책에서요, 맥락을 읽으면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각각의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이다. 부분을 연결하여 합치면 전체는 늘 부분의 합보다 크다. 부분을 잇는 것이 맥락이고 이것을 보는 게 통찰이 된다.
맥락을 이해하면 전체가 보이는 법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상위 개념의 지능이 맥락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서 저자는 이 책의 제목 통찰 지능을 맥락 지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수많은 경험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그 많은 경험들 사이에서 많은 맥락들을 또 놓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못 보고 놓쳐버린 그런 맥락은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이 통찰지능이라는 책을 같이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란 거예요. 단단한 입문서입니다. 저자님이 단순히 의사로서의 경험만 담은 게 아니라 문학, 철학, 심리학 지식들을 다양하게 예시로 들어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단순히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들이 책 속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우구님들께도 일독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우기TV 선승욱이었습니다. 뿅!